안녕하세요. 역사의 메아리입니다.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 제38장 Reign of Clovis, 클로비스의 통치편입니다. 오늘은 그 거대한 서로마 제국의 잔해 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죠. 프랑크족의 왕 클로비스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크로비스.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기번의 그 방대한 서술을 따라가면서요. 야만과 문명, 또 신앙과 폭력이 막 뒤섞였던 그 격동의 시대를 함께 들여다볼 텐데요. 기번의 이 38장을 통해서 클로비스라는 인물이 대체 어떻게 프랑크족을 이끌고 갈리아를 정복했는지, 그리고 그의 결정들이 이게 미래 유럽의 지형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핵심적인 통찰들을 좀 찾아보죠. 네, 그 로마라는 정말 거대한 제국이 남긴 공백 위에 수많은 게르만 왕국들이 이제 세워졌습니다만 유독 이 프랑크 왕국이 강력한 세력으로 빠르게 자리 잡은 데는 역시 클로비스란 인물, 그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기본도 그의 이야기를 그냥 단순한 정복 이야기, 이걸 넘어서 종교와 정치가 어떻게 결합해서 새로운 권력 구조를 만드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로 다루고 있거든요. 로마는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왕국들이 움트기 시작했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새로운 시작인 셈입니다. 그럼 클로비스가 등장한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기본은 그의 혈통이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점 이런 걸 언급하는데 어떤 인물로 그리고 있나요? 기번은 클로비스를 굉장히 냉철하면서도 야신만만한 인물로 묘사해요. 불과 15살, 정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도요. 이 로마 제국의 유산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15살이요? 야. 네. 기번이 구체적으로 카이사르를 모방했다거나 용병을 활용했다 이런 걸 상세히 쓰진 않았지만 그가 보여준 거침없는 정복 과정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갈리아 북부에 아직 남아있던 마지막 로마 총독 시아그리우스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격파하고 그 세력을 흡수한 사건. 이게 그의 정치적 수완, 또 군사적 역량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시아그리우스 제거가 단순히 군사적 승리가 아니군요. 그렇죠. 갈리아저 로나의 마지막 그림자를 지우고 이제 우리 프랑크족의 시대를 열겠다.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정말 어린 나이에 대단한 야심과 결단력인데요. 로마의 그늘을 딛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그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또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라면 역시 개종 아닐까요? 그 알레마니족과의 톨비악 전투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하죠. 톨비악 전투에서 프랑크 군대가 거의 패배 직전에 몰렸을 때 클로비스가 그의 부인 클로틸다가 믿던 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에게 아주 간절히 기도하면서 승리를 맹세했다고 기본은 전합니다. 그때 부인 클로틸다는 카톨릭 신자였고 당시 다른 게르만 부족들은 주로 아리우스파를 믿었죠. 네, 맞아요. 아리우스파는 예수의 완전한 신성을 부정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선 이단으로 봤거든요. 클로틸다는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고요. 클로비스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클로틸다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만약 당신께서 이 전쟁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당신을 믿고 당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겠나이다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전세가 뒤집혀서 승리하고 약속을 지키는군요. 랭스 대성당에서 레미기우스 주교에게 세례를 받는데 이때 무려 3,000명의 프랑크 병사들도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 이거 엄청난 규모의 집단 개종인데요. 네, 기본은 이 사건을 그냥 개인의 세례가 아니라 프랑크 민족 전체의 세례로 볼 만큼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때 레미기우스 주교가 클로비스에게 했던 말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기본이 그레고리우스 트로넨시스의 기록을 인용해서 묘사하는데 라틴어 원문이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미티스 데포네 콜라, 시캄브리, 아도라 콧 인센디스티, 인센데 콧 아도라스티. 그 의미를 좀 더 쉽게 풀어주시죠. 온화하게 그대의 목을 숙여라 시캄브리안. 이건 프랑크적을 부르는 옛 이름입니다. 그대가 불태웠던 것을 이제 경배하고 그대가 경배했던 것을 이제 불태워라. 이런 뜻입니다. 불태웠던 것, 그러니까 과거의 이교도적 폭력성이나 파괴했던 기독교 상징물 같은 걸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그리고 과거에 경배했던 이교신들은 불태워버려라.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그리고 새로운 신앙으로의 극적인 전환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기본은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개인의 세례가 어떻게 한 민족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이 되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개종이 단순히 종교적인 신념의 문제를 넘어서서 결정적인 정치적 의미를 가졌다는 점, 이 부분이 참 흥미로운데요. 바로 그 점이 기본이 주목하는 핵심이에요. 당시 대부분의 게르만 왕국들, 특히 갈리아 남부를 지배하던 강력한 서고트족은 아리우스파였거든요. 클로비스가 정통 로마 카톨릭을 받아들이면서 갈리아 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로마계 주민들, 그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카톨릭 교회의 완전한 지지를 얻게 된 거죠. 아,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의 그 냉철한 시각을 빌리자면 클로비스는 신앙을 마치 칼처럼 정복을 위한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로 활용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기본의 그 유명한 문장이 나오는군요. 영어 원문 인용 시작. Clovis used the faith as he had used the sword as a weapon of conquest. 영어 원문 인용 끝. 네. 클로비스는 칼을 사용했던 것처럼 신앙을 이용했다. 정복의 무기로서 라는 이 통찰. 신앙의 순수성보다는 그 정치적 실리, 계산이 번뜩이는 결정이었다. 이런 분석이군요. 그렇죠. 기본이 클로비스의 신앙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다기보다는 그의 행동이 가져온 정치적 결과를 더 중요하게 분석하는 거죠. 결국 이 개종은 클로비스에게 이단인 아리우스파 서고트족을 공격할 완벽한 명분을 제공해준 셈입니다. 네. 이제 카톨릭 군주가 된 클로비스는 아리우스파 서구트족을 향해서 성전을 선포하고 나서는군요. 그 푸아티에 근방의 부위의 전투가 그 정점이었죠. 맞습니다. 클로비스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군대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이 전쟁이 그냥 영토 확장이 아니라 이단으로부터 갈리아를 해방시키는 신성한 임무다, 이걸 엄청 강조했어요. 기본이 그레고리우스 트로넨시스를 인용해서 전하는 그의 연설 일부를 보면 라틴어로 이렇게 외쳤다고 하죠. 영어 원문 인용 시작. 발데 몰레스테페로 쿼드 히 아리아니 파르템 테네안 관레아룸 에아무스쿰 데이 아지토리오 엣 수페라티스 헤레티카스 레디가무스 테람 인 디토념 노스트람. 영어 원문 인용 끝. 해석을 해보자면 이 아리우스파들이 갈리아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나를 매우 괴롭게 하는도다. 신의 도움으로 나아가서 이단자들을 정복하고 그 땅을 우리의 지배 아래 두자. 와, 종교적 명분하고 정치적 야심을 아주 교묘하게 결합시킨 대단히 선동적인 연설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종교적인 열정을 막 자극하면서 동시에 영토 확장이라는 실리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진 부위의 전투에서 클로비스는 직접 서고트 왕 알라리크 2세를 죽이는 용맹까지 보였다고 기본은 기록합니다. 직접 왕을요? 네, 이 결정적인 승리로 아키텐, 그러니까 지금의 프랑스 남서부의 넓은 지역이 프랑크 왕국으로 편입됐고요. 서고트족은 피레네 산맥 넘어 이베리어 반도로 밀려나게 된 겁니다. 프랑크 왕국의 판도가 엄청나게 넓어진 거죠. 서고트족을 몰아내고 갈리아 대부분을 장악했으니 이제 클로비스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의 성공은 멀리 동로마 제국의 황제 아나스타시우스 귀에까지 들어갔고, 황제가 클로비스에게 로마의 집정관, 콘술이라는 명예칭호와 함께 자색 튜닉, 망토 같은 휘장을 보내옵니다. 아, 집정관 칭호. 이게 실질적인 권력은 없어도 상징적인 의미가 컸겠는데요. 매우 컸죠. 로마 황제가 수여하는 칭호니까요. 클로비스의 통치에 로마 제국의 정통성이라는 후광을 입혀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었어요. 기본은 투르의 성 마르탱 대성당에서 클로비스가 이 휘장을 착용하고 백성들에게 금과 은을 뿌리면서 행진하는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이 장면이 참 재미있습니다. 로마적인 권위와 게르만적인 과시욕이 아주 기묘하게 결합된 모습이죠. 정복과 권위 확보 이후에는 이제 왕국을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문제가 중요했을 텐데요. 프랑크족의 법이나 사회는 어땠는지 기본은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분석하죠. 네, 그럼요. 기본은 정복 이후 프랑크 왕국에서는 프랑크족 고유의 관습법인 살릭법하고 피정복민인 갈리아 로마인들에게 적용되던 로마법, 즉 테오도시우스 법전이 공존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법 앞에 평등 같은 건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기본이 살릭법 조항을 인용하면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살인사건에 대한 배상금, 베르길트, 워길드 규정입니다. 이게 아주 노골적이에요.
베르길트요? 네, 만약 누군가가 왕의 측근에 있는 프랑크인이나 로마인 고위 인사를 살해하면 배상금이 600솔리두스, 그러니까 금화 600개였습니다. 그런데요, 평범한 자유민 프랑크인을 살해했을 경우는 200솔리두스로 뚝 떨어져요. 그리고 피정복민인 로마인을 살해했을 경우는 그보다 더 적은 100솔리두스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에, 혈통하고 사회 계급에 따라서 사람 목숨값이 법적으로 3배에서 6배까지 차이가 났다는 거군요. 아,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크족과 피정복민인 로마인 사이에 얼마나 엄격한 신분차별이 있었는지 법조항에 명백히 반영된 겁니다. 기본은 이런 구체적인 법조항들을 통해서 클로비스의 정복과 개종이 가져온 그 화려한 성공 이면에 가려진 프랑크 사회의 불평등하고 거친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뭐랄까, 정복은 이루어졌지만 정의는 여전히 요원했다거나 할까요? 한편 같은 시기에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난 브리튼 섬은 갈리아와는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기본이 이 두 지역의 극명한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그 부분이 또 재미있죠. 기본은 앵글로색슨족의 침입으로 브리튼 섬에서는 로마 문명이 거의 흔적도 없이 파괴되었다고 아주 강조합니다. 갈리아에서는 프랑크족 지배하에서도 로마의 언어, 그러니까 라틴어의 영향을 받은 로망스어죠. 또 법, 종교인 가톨릭, 도시문화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 살아남아서 이후 중세문화의 토대가 된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브리튼에서는 로마 시대 건축물, 법률, 라틴어 사용, 심지어 기독교 신앙까지 거의 다 뿌리 뽑혔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본은 그렇게 봐요. 왜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기본은 그 원인을 뭐라고 설명하나요? 기본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우선 브리튼이 갈리아나 스페인에 비해서 로마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좀 얕았을 가능성을 지적하고요. 또 로마 군단이 철수한 이후에 브리튼의 방어 체계가 급격히 무너졌고 이때 침입한 앵글로색슨족이 프랑크족보다 더 철저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정복을 감행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침략자의 성격도 잘났을 수 있겠군요. 네. 그리고 브리튼 원주민들의 저항이 더 격렬했을 수도 있고 그 결과 침략자들의 보복 역시 더 가혹했을 가능성도 있죠. 기본은 암브로시우스 아우렐리아누스 같은 로마계 브리튼인 지도자의 저항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 인물이 훗날 아서왕 전설의 씨앗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 그 거대한 흐름을 막지는 못했다고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브리튼에서는 로마의 유산이 거의 소멸하고 게르만족의 언어와 문화가 지배하는 완전히 새로운 잉글랜드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게 기본의 분석입니다. 아, 로마화의 깊이, 침략자의 성격, 저항의 양상,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결국 갈리아와 브리튼의 운명을 갈랐군요. 자, 이제 클로비스의 통치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본의 시선으로 본 클로비스, 어떤 인물로 요약될 수 있을까요? 잔혹한 정복군주이면서 동시에 카톨릭의 수호자라는 이 모순적인 모습이 참 강렬한데요. 그렇습니다. 기본은 클로비스의 그 비범한 정치적 능력과 군사적 성공,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냉혹함과 잔인함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다른 프랑크 부족 왕들이나 심지어 친족들까지도 정말 가차없이 제거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카톨릭 개종과 영토 정복은 결과적으로 프랑크 왕국과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후 중세 유럽 역사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결정적인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단순한 계승자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 즉 중세 유럽을 연 핵심 인물 중 하나다.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군요. 정확합니다. 그는 네로빙거 왕조를 창시하고 로마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를 갈리아 땅에 뿌리내렸죠. 기본의 통찰처럼 클로비스는 신앙을 이용해서 정복했고 또 정복을 통해서 신앙을 확장시킨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기본의 또 다른 유명한 말, 제국을 파괴한 야만인들이 현대 유럽의 기초를 놓았다는 그 역설을 클로비스만큼 잘 보여주는 인물도 드물 거예요. 로마가 사라진 자리에 신앙과 칼로 무장한 새로운 왕국이 그렇게 세워졌다. 바로 그겁니다. 네, 오늘 로마 제국 쇠망사 38장을 통해서 클로비스와 프랑크 왕국의 탄생이라는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인물의 야망과 결단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지 참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의 개종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냉철한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둘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을까요?
그가 남긴 이 복잡한 유산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지 잠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클로비스가 이렇게 서유럽의 새로운 강국의 씨앗을 뿌리는 동안에요. 역사의 스포트라이트는 다시 동쪽, 동로마 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찬란했던 로마의 영광을 재현하려 했던 야심찬 황제죠. 유스티니아누스의 등장과 그의 거대한 제국 부흥 노력, 그리고 인류 법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로 꼽히는 법전 편찬, 바로 로마법 대전에 대해서 기본의 날카로운 분석을 따라가며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메아리,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